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엔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해보다 2배 정도 인상된 종합부동산세를 두고 시끌시끌합니다. 나라에 월세를 내는 것 같다라는 조세 저항이 상당한 한편 다른 쪽에서는 집값이 올랐으니 세금도 오르는 게 당연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문제 쟁점별로 살펴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명지대 부동산학과 권대중 교수,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두성규 선임연구위원, 연세대 정경대학원 금융부동산학과 한문도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올해 종합부동산세, 이 종부세가 늘어날 것이다라는 예상은 다들 하셨을 것 같은데 이제 고지서를 받아보신 분들은 좀 반응이 다른 것 같아요. 너무 올랐다라고 보통 세금이 오르면 과하다 생각을 하시죠, 이제. 그래서 많이 올랐다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 반면에 아니다, 현실화된 거다라고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세 분 의견을 좀 여쭤보고 싶어요. 증세로 보시는 건지 아니면 좀 현실화됐다고 보시는 건지 어떤 의견이십니까? 공시지가나 공시가격은 현실화돼야 됩니다. 근데 세율을 가만 놔두고 현실화시키다 보니까 세금이 이제 2배, 3배 나온다고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예. 세율을 올리는 것이 과연 합당한가? 이게 조세를 확보하기 위해서 올리는 건지 아니면 현실화시키는 게 맞는지를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공시지가 현실화는 당연히 해야 됩니다. 이게 90%가 됐든 95%가 됐든 그런데 거기에 맞춰서 세율도 갑작스럽게 오르지 않게 해야 가계에 부담이 없는데 정부에서는 종합부동산세 대상이 3%도 안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네. 대다수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세금을 내는 사람 입장에서 볼 때는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어쨌든 공시지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공정시장가액 비율도 인상되는 추세에 있고 그리고 내년에는 또 세율까지도 오르는 상황이니까 올해도 걱정이고 내년은 더 걱정이에요. 일단 제가 볼 때는 지금 이제 세간에서는 이게 세금이냐 벌금이다 이런 이야기가 정말 많이 이제 돌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요. 이번에 종부세가 굉장히 원래 많이 올랐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는 더 오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세금과 관련해서 과연 집값이 이제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부는 집값이 올랐다고 이야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짧은 기간 내에 집값이 상당히 많이 올랐는데 주택 보유자가 집값을 올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안 올리고. 그다음에 이번에 종부세의 경우에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상당수의 1주택자가 이제는 종부세를 부담하는 그 대열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주택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현실화해서 자기가 주머니에 정말 그 오른 만큼의 혜택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1주택자의 경우에 종부세도 많이 올랐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율 부분을 이제 올 예정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지금 그 경기 침체기인 상황에서 현실가율까지도 올라가다 보니까 네. 전반적으로 이런 부담을 왜 지금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짊어져야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짧은 기간 안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통스럽게 지금 생각하는 상황이고요. 예. 대상자가 올해만 하더라도 약 20만 명 가까이 더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정부가 어떤 전체적인 세수 관련해서 어떤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빅픽처의 일환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어떤 전체 조세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들보다는 결국은 정부가 세수 확보를 위해서 전반적인 어떤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그런 것의 일환이지 않느냐라는 주택 보유자들이 왜 이런 부분들에 짐을 우리만이 짊어져야 되느냐에 대한 불만이 많이 나올 정도로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정세 부분에 대한 굉장히 방점이 두어진 정부의 어떤 상황을 갖다가 유도한 것이다라는 네. 그런 어떤 책임론으로 저는 정부에 좀 안타까운 마음을 좀 전하고 싶습니다. 네. 한문호 교수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조금 다른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일단 종부세 대상자가 60만에서 한 70만 정도로 예측이 되고 있고요. 그 중에서 이제 지금 종부세 늘어난 금액 예상 금액을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에 3,470억에서 한 4조 원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럼 예. 한 6천억 정도, 많으면 이제 7천억 정도가 이제 증가되는데요. 토지보상금이 몇십 조고 몇 조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데 6천억 갖고 지금 세원을 더 확보해서
크게 뭘 활용하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 또 종부세 자체도 균등 배분을 해서 지역에 나눠주거나 하기 때문에 용도를 어떻게 유용하려고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네. 그러나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공시가격 현실화는 장기적으로 당연히 해야 될 일이고 미국이나 영국이나 프랑스나 다 실거래가에 대해서 보유세를 매기고 있고 예. 그 보유세 비율 자체도 대한민국 현재보다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60만 명인데 이제 그것을 계산하면 또 이런 또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나도 세금 내보고 싶다, 종부세 이런 표현을 우리가 좀 같이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천만 명 중에 비율을 계산하면 1.1%입니다. 그러면 최상위층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세금을 조금 더 내는 거에 대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를 타면 뭐 국산 차도 이게 등급이 다 있잖아요. 네네. 좋은 차를 타면 세금을 좀 더 내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그거죠. 급격하게 이게 진행된다는 느낌이 좀 강한 거죠. 차근차근히 한 10년 전부터 되었다라면 국민저항이나 조세저항의 느낌이 덜하겠지만 다행인 것은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또 볼 것이 뭐냐면 교수님 말씀 중에 1주택자에 대해서 정부에서 뭐 완화 정책이나 고령자에 대해서는 장기 보유 때 50%까지 최대 감면 또 뭐 연령에 따라서 60세 이상의 경우에 또 감면하면 최대 80%까지 감면도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선의 1주택자들은 좀 감면 대상이 많이 되기 때문에 좀 충격이 들어가고요. 다주택자가 문제입니다. 2주택을 갖고 있는 경우에 200% 상한선이고 3주택은 300% 상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끝도 없이 갑자기 지금 뭐 언론에 나오는 폭탄 이런 그런 분들은 폭탄의 느낌이 들어요, 사실. 그래서 그분들한테도 좀 유예 기간이랄까요? 좀 정도를 좀 완화해서 충격이 덜하게 했더라면 조금 더 좀 이런 논란이 없었을 텐데 하는 바람이 있고 정부에서 1주택자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좀 세밀하게 해서 소득 구분을 둬가지고 지금 감면도 좋지만 다른 해외 국가도 다 소득에 따라서 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1주택자 세금을 일률하게 적용을 안 하거든요. 다 차등 그걸 우리나라도 좀 세세하게 좀 인원을 투입해가지고 한다라면 좀 더 좀 뭐 객관적이고 적정성이 좀 뛰어난 정책으로 좀 이어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제가 사실- 한 가지 예. 토론에 앞서 말씀드릴 게 뭐가 있냐면요. 한 번도 교수처럼 일본이나 미국이 보유세도 그렇고 부동산 세금이 많다고 얘기했는데 OECD 사이트에 들어가면 36개 국가의 GDP 대비 보유세 비율이 나옵니다. 제가 오늘 그 판으로 준비하진 않았는데 요 판을 보시면은 한국이 6번째로 높습니다. 제일 높은 데가 유나이티드 킹덤 영국입니다. 두 번이 프랑스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6번째고 미국은 11번째입니다. 일본은 13번째입니다. 근데 이 그 세금은 취득세, 보유세, 양도세가 포함된 건데 정부는 보유세 비율이 낮다고 해서 종부세 올리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러면서 부동산 시장 가격을 안정화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근데 사실은 자본 이득에 대해서는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중과세 하는 것처럼 이렇게 벌금 형태로 매기는 건 좀 온당치 않아요. 소득이 발생하면 당연히 과세됩니다. 근데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개정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득세로 보고 부동산으로 발생한 세금인데도 불구하고 부동산 보유세나 취득세나 이걸로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네. 보유세가 낮은 거예요. 네, 총 조세 대비 보유세비를 봐야 돼요. 그러니까 부동산이 갖고 있는 사람이 세금을 취득세든 보유세든 양도세를 낼 때 얼마나 부담하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봐요. 조목조목 따져서 보유세만 볼 게 아니라. 이건 아마 정부가 좀 건강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세 분 다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1주택자, 특히 은퇴하신 1주택자 분들 같은 경우는 지금 내가 소득이 없는데 이제 세금이 늘어나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그런 효과를 받을 수밖에 없어서 그렇죠. 반발을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세 분 다 말씀하신 것처럼 좀 탈출구라든지 뭔가 세금을 낮춰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죠. 일단 사실은 세금과 관련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고요. 그다음에 이제 1주택자들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이 소세 부담이 갑작스러운 증가에 대해서 요즘 또 여러 가지 경기 침체, 네. 코로나 사태로 경기 침체가 있다 보니까 사실 현금 부분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이제 열악한 상황으로 되어 그렇죠. 있습니다. 오히려 소득 같은 경우는 개인별로 아마 작년보다 또 더 많이 줄은 그런 경우도 있을 건데요. 예. 이번에 이렇게 세금 자체가 부담이 이제 증가하는 이런 양상이 되다 보니까 이것으로 느끼는 부분들이 실제 내가 수십만 원, 수백만 원이 더 증가한다는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갖다가 느끼는 부분에 대해서 심리적인 압박감이 굉장히 이제 크다는 부분이죠. 세간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좀 이 방송으로 옮기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주택에 살고 있자니 지금 종부세가 너무나 힘들고 네. 팔자니 양도소득세가 너무너무 사람을 짓누르고 죽자니 상속세가 지금 너무너무 또 사람을 갖다가 힘들게 만든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너무 과장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지만 네네. 정말 그만큼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할 때 약속했던 게 그거거든요. 보유세를 올리고 거래세를 낮춰가지고 네네. 전체적으로 시장에 있어서 매물도 많이 나오는 그런 것을 통한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선언했던 바가 있는데 지금의 경우에는 보면 내년에 지금 예정되어 있는 지금 저 규제 지역의 어떤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또 10% 포인트를 더 중과하는 식으로 지금 준비가 돼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종부세 지금 내년에 거의 2배 가까이 또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지금 부분에서 또 일간에서는 이 대한민국은 이제 세금 공화국이다. 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특정 뭐 일소유자 주택 일소유자 한 주택 소유자 부분에 대해서 혜택을 주느냐 마느냐는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전체적인 이 세제와 관련된 정부의 어떤 정책 방향이 굉장히 도로 어떤 본래의 어떤 차선을 이탈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네. 우리가 다시 한번 짚어볼 시기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저희 화면에도 종합부동산세의 뭐 변화, 특정 단지, 특정 아파트의 이제 종부세 변화가 나가고 있는데 뭐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거 자체에 대해서 뭐 이견이 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올라간다는 건 사실은 맞는데 지금 종합부동산세의 기준이 6억 원입니다. 공시가격 그렇죠. 합산액이 6억이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9억 원으로 이렇게 기준이 돼 있는데 최근에 사실 서울 아파트 중위 가격이 한 9억 원 정도를 된다고 하니까 서울 아파트의 한 뭐 절반 이상은 뭐 이제 종부세 대상이 된다라고 봤을 때 지금 이 가격을 이제 시장에 맞게 좀 기준을 바꿔야 된다. 이 주장에 대해서는 세 분은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함 교수님은 이 기준을 상향해야 된다. 이 부분은 어떻게 예, 보십니까? 그건 뭐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요. 그렇죠. 문재인 정부.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9억은 아니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 지금 이게 노무현 정부를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노무현 정권은 6억을 기준으로 하려고 그랬고 여론에서 너무 그건 박하다 그래서 그게 9억이 된 겁니다. 그걸 우리가 되짚어 보면 네네. 그리고 이제 우리 총량 중에서 2019년 말 기준으로요. 네네. 전국의 주택에서 9억 이상의 주택의 비율이 5%입니다. 2019년 말. 네. 2020년이 말 돼가니까 비율이 한 6에서 7% 늘었게 서울이 지금 많이 늘었으니까. 네. 그러면 전국 주택의 7% 수준에 해당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볼 것은. 그러니까 서울에서만 있으면은 서울이 대부분이 9억 이상이라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거 평균값이다 해서 좀 착오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전국적으로 보면 국가 입장에서 서울시만 대상으로 세금 정책을 할 수는 없잖아요. 네. 서울이 최고의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는 형태로 다들 인식하고 있고 강남은 또 더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 많죠. 네, 상대적으로. 돈인 분들이 다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만한 정도의 세 부담에 대해서 국민적인 정서는 사실 반대 의견이 많이 없고 다만 당사자들은 반대 의견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세금 부담이 크니까. 그리고 미국이나 다른 해외도 보면 뉴욕이나 일부 지역들은 이런 현상이 똑같습니다. 사실 전 미국의 평균에 비해서 주별로 좀 하긴 하지만 네네. 뭐 뉴저지주나 이렇게 살기 좋은 곳들은 세금이 다 높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생각할 때 지금 그냥 9억을 기준으로 서울에 사는 분들을 기준으로 모든 보도와 언론들이 하다 보니까 좀 착시 현상이 있어요. 제가 말씀 올린 대로 아직도 95%의 지금 한 94%, 3% 되겠죠. 그분들의 주택은 다 9억 이하입니다. 그런 걸 감안한다면 굳이 그것을 다시 10억으로 한다는 것은 그 비율이 줄어서 뭐 2, 3%에 해당되는 사람만 종부세를 내는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생각을 해서 물론 한 10억 서울이 좀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한 10억 뭐 이런 건 이해가 되지만 갑자기 10억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네네. 이거는 사실 기득권을 너무 옹호하는 그 기준이 되는 거죠. 제가 볼 땐. 그래서 기준에 대해서 전체 국민 가구 중에서 몇 프로가 과연 종부세를 부담하는지 비율을 체크해 보고 그 비율이 10% 15% 넘어가면 이거는 조금 조정을 해야겠죠. 그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떠세요, 교수님? 저는 생각이 전혀 다른데요. 네네. 이 종합부동산세는 지난 2005년도 5월달에 노무현 정부가 이 부자세를 매기기 위한 또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들어왔던 그 대책입니다. 이게. 네. 이게 2009년도 11월달에 MB 정부 당시에 9억으로 1가구 1주택은 바꿨어요. 자, 2009년도 9억이 11년이 지난 지금 얼마가 됐을까요? 거의 2배가 넘었습니다. 고가주택 9억의 기준도 없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9억이 지금 11년이 지난 지금 가격이 얼마나 올랐는가를 보고 사실 정상적으로 그 고가주택을 올리려면 매년 지가 변동률만큼 올려줘야지 맞습니다. 11년 동안 지가가 올랐다면 적어도 15억, 20억은 넘어가야 고가주택이지. 서울의 주인권 평균 가격이 9억 3천만 원이 넘었습니다.
근데 9억 3천만의 평균 중위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9억이 고가 주택이라고 하는 건 맞지 않을 수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5% 6% 얘기하시는데 올해 올라간 게 내년에 평가가 되면 적어도 10% 넘어갈 겁니다 아마. 근데 이게 자본 이득은 가만히 있어도 자기가 가격이 올라간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것만큼은 가계 소득에서 가처분 소득만큼 부담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그 고가 주택의 개념 자체를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 고가 주택이 2년, 3년, 5년, 10년 묶어놓을 게 아니라 연동적으로 변동되게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금액이 떨어지면 그것도 낮추고 올라가면 올라가는 식으로 연동적으로 맞고, 그리고 그 9억의 기준이라는 거는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됩니다. 네. 정말 그게 고가 주택인지 정부가 정해놓은 가이드라인이잖아요 이게. 그리고 이번 정부가 초고가 주택이라고 10억을 정했습니다. 그렇죠. 강남에 웬만하면 다 초고가 주택입니다. 그러나 전체 인구의 5,200만 인구 중에 50%가 수도권에 삽니다. 서울 경기에 삽니다. 서울 경기의 아파트가 예전에 5억 6억 가던 게 최근에 9억 10억 갑니다. 그렇다면은 상당히 많이 오른 것만큼 기준인 고가 주택의 기준도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지금 뭐 우리 군 교수님 말씀하신 데 거의 동의를 하면서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집값이 이 정부 들어서서도 경실련 발표에도 50% 이상 올랐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출범할 때 가치 기준을 갖다가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한 3년 경과하고 있는 사이에서 주택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거죠. 또 주택 가격을 또 제외한다 하더라도 전체적인 물가 수준이 지금 10년이나 15년 사이에 엄청나게 지금 많이 오른 것들을 충분히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위 가격이 9억이 넘었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에 평균 가격은 10억이 지금 넘은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택 거래와 관련해서 시장 상황들의 변화를 이 정부는 과거의 잣대를 가지고 전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지금 그러니까 이제 정세의 목적을 더 두고 있지 않냐는 이제 비판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이 세간에 있어서 오해를 불식시키고 본래의 조세의 어떤 균형과 정의를 위해서 정말 정부가 정책을 펼쳐 나간다고 하신다면은 이 지금 9억의 기준 이 부분이 현실과 전혀 동떨어지는 측면을 감안해서 저는 조정을 하는 것이 정말 국민들에게 납득할 수 있는 세정을 펼치는 데서도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함 교수님 지적도 저는 좀 일리가 있다고 생각했던 아까 게 저 건대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그 네. 내용에 저 많이 동감합니다. 뭐냐면 지금 주택 가격이 급등하다 보니까 네네네. 양도세 중과라든지 종부세에 대해서 이제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정부 입장이잖아요. 왜냐하면 다주택자들이 들고 안 내놓고 자꾸 차익만 노리고 부담을 안 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고 분위기가 형성됐는데 취득세나 거래세를 낮춰주는 게 정상입니다, 사실은. 그 부분이 자꾸 논의가 되지 않고 지금 어떤 국민의 관심사가 주택 가격 급등에 대한 쪽으로 몰리다 보니까 정부도 거래세나 이 양도세에 대해서 양도세 사실 급진적입니다. 제가 봐도 네네. 사실 지금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지금은 제가 볼 때는 총론적으로 다시 한번 세금 문제도 그렇고요. 또 다주택자들에 대해서 어떤 그 양도세 부분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부분이 필요한 시기는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잠시 미스매치로 인해서 시장이 막 과도기 형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매물을 안 돌고 막 눈치 보기가 계속되고 있어서 국민들이 사실 피로감이 조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은행 저 직원분들 네. 뭐 강연을 하는데 그분들 다주택자분들한테 제가 직접 물어본 사례가 답인 것 같습니다. 지금 파실 의향이 없냐 종부세 나오는데 근데 예. 이제 벌써 감정적으로 너무 급진적으로 대하다 보니까 그런 표현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무슨 범죄자냐. 박근혜 정부에서 그렇죠. 하라고 해서 했는데 이제 와서 화가 나 있고 일단 두 번째는 이제 팔고 싶어도 억울해서 못 판다 이런 감정적인 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얼마 정도는 파실 것 같습니다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중에 한 10대 분이 다주택자였는데 한 4, 50명 중에 네네. 그분들이 한결같이 30이나 40%면 내일라도 팔 마음이 많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 이분들도 어느 정도 정부 정책의 어떤 방향성을 이해를 하는 거예요. 다만 자기가 투자하고 시간 들인 거에 대한 어떤 징벌적으로 70% 60% 이렇게 환수해 가는 거에 대해서 반발감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이제 정부에서 좀 고려해서 다주택자가 또 매물을 내놓으면 또 매물로 인해서 또 시장이 또 완충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 부분을 물론 징벌적인 것도 좋지만 하지 말라는데 한 분들은 일부 시행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전에 한 분들까지 같이 지금 뭐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다 같이 한번 아까 세금 문제와 예. 양도세 중과로 인해서 매물이 잠겨가지고 시장에 미스매치를 해서 이렇게 좀 과도기를 겪고 국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사실 집권 여당이 다수당이긴 하지만
야당 여당 할 거 없이 전문가분들 다 모여서 한번 총론을 펼치는 거를 한 서너 번 하면 말씀 주신 대로 국민적 합의가 일어나면 누구나 반발을 안 할 것이고 언론도 이렇게 뭐 비판 일색은 아닐 거예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좀 보입니다, 저는. 홍 교수님 뭐 의견 있으세요? 우선은 그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정부가 종부세를 올리지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내년에 0.5에서 0.6으로 올라갑니다. 그렇죠. 자, 안 올라서 부담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은 결국에 공시가격이나 공시지가가 대폭 올랐는데 2년 동안에 서울에 25.67%나 올랐습니다. 근데 물가는 2%밖에 안 올랐습니다. 소득도 안 올랐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올리다 보니까 1가구 1주택자들의 불만이 많은 거죠. 다주택자들의 불만은 가져도 됩니다. 정부가 다주택자들 옹호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양도세를 중과하고 있습니다. 근데 1가구 1주택에 대한 피해가 너무 크기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것 같아요. 거기다가 내년에 양도세가 6에서 42%가 45%로 늘어납니다. 그러면서 규제 지역은 1가구 1주택이 지금 현재 52%가 62% 되고요. 2주택은 72% 되는데 5% 올리면 75% 됩니다. 세율까지 합치면 80% 됩니다. 양도세 80%를 내야 되기 때문에 올라가는 세율보다 너무 많은 양도세를 내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부는 이렇게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만큼은 뭐 좀 감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돼요. 네. 저도 하나만 더 붙이겠습니다. 예, 말씀 주시죠. 자, 우리가 이게 거래세하고 이제 우리 보유세를 이야기할 때 어떤 사람들이 비슷한 수준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우리가 보유세, 즉 재산세와 종부세의 경우에는 매년 내야 됩니다.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양도세 같은 경우는 양도 행위를 했을 때 한 번의 경우에 내는 그렇죠. 것으로 행동이 있으면 내는 그렇죠, 거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보유세 부분과 관련해서는 매년 내다 보니까 이 부분들의 어떤 부담이 나중에 비용 처리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주택 가격은 또 올라가고 내려가고 하는데 올라가면 올라가는 대로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그 가액에 대해서 계속해서 세금이 지금 부과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보유하고 있으면 내는 그렇죠. 세금이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또 세관에서는 제가 오늘 뭐 시중의 이야기들을 많이 전달하게 되는데요. 네네. 오히려 이번에 상당히 종부세가 많이 올라가는 1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권 교수님도 잘 강조를 하셨습니다만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나는 내가 그냥 일정한 지역에 어떤 주택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가격이 너무 올라서 내가 월세를 내는 종부세 자체가 매년 어떻게 보면 월세 비슷한 그러한 부담을 안게 되는 그러한 식으로 지금 되고 있는 측면들도 있다 이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보유세라는 종부세나 어떤 재산세 같은 경우에는 매년 부담한다는 측면에서 나중에 팔 때 이것을 비용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조금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사실은 듭니다. 은퇴자들 같은 경우는요. 연금 한 100만 원, 150만 원 받는데 세금이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면 남이 볼 때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가계 부담이 엄청 커요. 그런 사실은. 네. 맞습니다. 은퇴하신 분들은 아무래도 소득이 정기적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없기 때문에 네네. 그 부분에 대한 고민을 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정부가 지금 뭐 취득세라든지 뭐 종부세라든지 양도세를 인상하는 이유는 집을 내놔라라는 얘기입니다. 내놔서 시장에서 이제 매물들이 좀 돌게끔 하자는 취지고 그다음에 양도세 중과를 또 유예하는 기간을 둬서 그 기간 내에 좀 부담이 덜하니까 내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정부의 보관인데 그러면 과연 다주택자들이 집을 내놓을 것인가 이 부분에는 좀 의문이 있는 게 혹시 갖고 있는 분들은 내놓지 않고 나 증여할 거야. 증여할 때도 양도세를 부담하게 되잖아요. 그럼 양도세 유예가 중과가 유예되는 그 기간에 그러면 나는 주지 않고 증여할 거야. 내놓지 않고 이렇게 판단하게 되면은 결국은 정부의 생각과는 다르게 시장이 또 돌아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초반에 그랬습니다. 초반에 말씀 주신 대로 시장이 아까 저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양도세 중과에 대한 어떤 감정적인 또 실질적인 자본 차익의 어떤 감소로 인해서 예. 매물들이 사실 안 나오고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요즘은 시장 상황이 좀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점점 3기 신도시 사전 분양이 눈앞에 다가오고 네. 어떤 가격 임계점의 피로감에 젖었다는 어떤 것이 시장에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 방송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서울의 묘한 현상이 벌어진 게 그 매매 아파트만 볼 때요. 예. 매매 물량 또 전세 물량, 월세 물량이 동시에 다 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현장에서 실제로 공인중개사 분들이 작은 부담 능력이 되거나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 자녀한테 증여를 해서 2년을 거주하는 조건을 갖다 또 저번 대책에서 발표를 했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그러니까 다주택자 입장에서 증여를 해가지고 2년을 거주하고 다시 세를 놓는 게 최고의 지금 어떤 절세 법안이 됐기 때문에 비과세를 받게 되니까요. 이런 부분들로 증여가 좀 많아졌던 것도 지금 일단락 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갭 투자한 분들 중에서 이런 것들로 해결이 안 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이 양도세가 부담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이 앞으로 올라가기에는 좀 힘들다고 느꼈는지 시장에 매물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갭 투자자분들 중에 자산이 없이 진짜
자본금이 거의 없이 한 분들이 꽤 되시거든요. 네네네. 그런 분들이 지금 곤란을 많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그런 현상들을 제가 실제로 시장에서 얘기 듣고 있고 데이터도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도에는 많이 안 나오는데요. 정부의 의도로 된다는 걸 정부가 지금 감지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이게 조금만 더 가서 12월 되고 나면 1월 달 될 때 이제 어떤 시장 색깔을 확인할 텐데 여기에 만약에 아까 말씀 나눴던 정부에서 양도세 유예적으로 좀 한시적으로 이런 뭐 지금 매물 잠김이 있고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 거래량이 다 절벽이잖아요. 전세도 절벽이고 매매 거래도 17,000건에서 지금 2, 3,000건대로 줄었어요. 10분의 1 수준이거든요. 네네. 이런 부분을 총합적으로 정리하려면 징벌적으로 하면 1년 더 참으면 돼요, 정부가. 그러면 시장이 진짜 다주택자는 징벌적으로 뻔히 보이는 시장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완충하기 위해서 양도세 한시적 유예를 준다라면 네네. 아까 말씀도 드린 것처럼 그렇다면 매물이 순환되고 더 하향 안정화될 수 있는 어떤 좀 편안한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 심각한 가독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시장에서는 매물이 지금 나오고 있다. 그리고 현장에서 부동산에 가보시면 갭 투자분들이 자꾸 팔아달라고 계속하는 게 전화가 많이 온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자산 능력이 되신 분들은 증여나 이런 걸 통해서 충분히 버틸 수가 있지만 나머지 분들은 그게 안 되는 분들이 꽤 계시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시장을 건드리는 키워드가 지금 될 수 있는 시기가 좀 다가오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거를 아마 시청자분들 듣고 의문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아마 물량이 진짜 많이 나왔나에 대한 의문을 좀 심하게 가지실 많이 수 나온 건 아니고요. 있고. 제가 데이터를 예. 말씀드리면요. 네네. 서울 아파트 매매 물량이 허위 신고제 발표하고 나서요. 네. 그 제가 저 데이터를 집계를 했는데요. 그 제일 확실한 그 포탈이죠. 포탈에서는 그 허위 신고가 되면 벌금을 물기 때문에 네네네.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많이 없어요. 정리가 됐다고 본 진성 데이터라고 보고 제가 열흘마다 허위 신고가 체크했습니다. 줄어서 아니, 네, 허위 정리가 다 데이터가 됐죠. 그래서 줄어서 기억나시겠지만 한때 75% 감소 이런 얘기 들으셨잖아요. 네네. 물건이 실제로 그랬습니다. 한 3만 5천 개였던 게 한 7만 건이던 것이 매매가 3만 5천 대로 줄었고 예. 전세도 3만 5천 건이 한 7천 대로 줄었습니다. 그 날부터 제가 8월 말에 시작을 했으니까 허위신고제가 9월부터 열흘 단위로 지금 2달 반째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3만 5천 건 매매가요. 전세가 7,098건, 월세가 7,9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제가 계속 열흘마다 한 것이 한 번도 감소한 적이 없고 네. 어제부로는 4만 1,000건입니다. 매매가. 전세는 11,000건입니다. 7,000건에서 11,000건, 2달 반 사이에. 월세도 7,000건대에서 지금 10,000건입니다. 그러면 이 현상이 뉴스나 보도에서 안 나오잖아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시장에서 언론들이 그런 것들을 이쪽 부분의 시장 상황도 정확하게 시장에 알려주고 그리고 실제로 팔 때는 호가가 높고 그러면 시장에서 충분한 정보를 조사해야 되는데 지금 전세 씨가 마른 것 뭐 이런 기사들이 도배를 하다 보니까 씨가 마른 단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은 누구나 좋아하는 선호 지역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입니다. 근데 그렇지 않은 곳들은 지금 물건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아, 이런 것들을 비선호 같이 지역에 봐서 있는 물건이 나오고 시장에 있다는 준다라면 매도자 입장에서 막연하게 매도 타임을 놓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제가 언론한테 좀 뭐 방송에서 적시하는지 모르지만 이런 것들 좀 정리해서 같이 시장에다 줘야 매도자나 매수자나 시장을 정확하게 바라보고 시장이 좀 자정작용을 하고 균형을 잡아갈 텐데 언론들이 너무 좀 한쪽에 치우친 경향이 있다라는 걸 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보도가 지금 하나도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과천도 가격이 지금 하락하고 있잖아요. 전세 가격이. 네. 그럼 그 보도가 100개 언론사에서 한 군데밖에 안 나왔어요. 그런 것들이 알겠습니다. 좀 나와줘서 시장에서 정확한 정보를 시청자들이나 일반인들이 뭐 균형감 접수해서 있는 정보를 균형 제공해야 감각을 된다는 갖게 좀 말씀하시는 거죠? 해줬으면 좋겠다는 예, 예. 말씀. 제가 보기에는 네.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지금 이제 매물이 일부 경우에서 조금 나오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지금 서울 지역이나 이런 수도권의 인기 지역 같은 경우는 대기 수요들이 지금 굉장히 또 주를 장사진을 몰려 치르고 있죠. 있기 때문에 예. 금방금방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나오고 있는 매물이 시장에 있어서 어떤 전체적인 방향성을 좌우하는 그런 영향은 없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이제 한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말씀하시는 중에 이제 이야기가 언뜻 나왔습니다만 지금 정부는 이 가지 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징벌적인 그런 성격을 정말 굉장히 많이 담고 있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 대상자들이 무슨 정부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른 것이 아닌데 주택을 갖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당히 부담을 많이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지금 사실은 이제 내년에 지금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지금 이제 양도세 같은 경우도 규제 지역에는 10% 포인트가 더 이제 중과되는 더해지죠. 식으로 예. 지금도 중과인데 더 추가적으로 중과되는 식으로 지금 내정돼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주택을 팔 거냐 말 거냐 보유할 거냐 팔 거냐에 대한 결정은 거의 올해의 경우에 하반기에 대부분 정리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이 이제 지금 저기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0월까지
정려한 어떤 건수가 약 12만 건. 그래서 이제 2006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로 가장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정려로 해가지고 양도하는 부분에 대한 양도세 부담이 지나치게 지금 현재로서도 과중하다 보니까 정려를 많이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주택의 자산에 대한 어떤 처분과 관련된 방향성을 정리했다고 볼 수 있죠.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정려가 단순히 늘었다는 것만으로 우리가 보기 힘든 게요.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보면 물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틈새가 있으면 그 물이 다 스며들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있는데요. 최근에 어떤 양상이 나타나냐면요. 시장의 어떤 매물 자체를 갖다 잠식시키는, 즉 내가 이제 가족을 데리고 있는 상태에서 가족이 예를 들어 성년자라면은 네네. 그 자녀를 갖다가 임의적으로 이제 그 분가를 시켜가지고 해당되는 주택을 갖다가 정려를 하는 거죠. 다주택자들 경우에 다주택자에게 다주택자가 그렇게 자녀에게 정려를 하게 되면 정려받은 주택 자녀들은 사실은 이제 정려세 부분은 이제 양도하시는 부모님이 부담을 하지만 정려 받아가지고 그 부분을 갖다가 일정 기간 동안 우리가 예를 들어서 85제곱미터 이하의 경우에는 3년 보유를 하게 되면은 네네. 또 실거주하면서 그렇죠. 보유하게 되면 양도세를 부담하지 않는 상황으로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자녀를 위한 재테크의 어떤 수단으로 방식으로. 전환되는 부분, 결과적으로 부의 대물림, 이 정부가 현재 문재인 정부가 가장 싫어하는 이 부의 대물림 현상을 나타내는 그런 측면들까지도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정부가 지금 힘만으로 또 굉장히 부담과 강요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조세 정책 자체가 정부가 의도했던 효과와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지금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근데 지금 정부에서 세부담을 크게 늘려서 집을 내놓게끔 하자라는 의도를 갖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집을 내놓기를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세 부담보다 집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냥 그 세 부담 갖고 집값이 더 오를 건데 갖고 있지, 내가 이거를 보유하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에 한국은행에서 주택가격 전망 지수에 대한 발표를 했는데도 이 지수도 130이라는 숫자가 나왔는데 이게 2013년 1월에 집계를 시작한 이후에 가장 높은 수치였고, 그리고 이게 100보다 크면은 가격이, 쉽게 말해서 가격이 오를 것으로 전망을 하는 사람이 그만큼 더 많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보다 더 많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이 더 오를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는 얘기라면 그러면 뭐 집을 과연 내놓을까, 그런 의문이 또 들거든요. 가격이 왜 오르는지 정부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공급이 부족해서 오르잖아요. 수요가 많고. 그렇죠. 그런데 정부가 그 임대주택 등록을 활성화시켰어요. 그게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160만 7천 가구가 등록을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네. 시중에서 사라진 겁니다. 임대사업자 등록을 한 160만 7천 가구는 일반 매각을 할 수 없어요. 4년, 8년 동안. 수요는 그냥 있는데 공급이 발목이 잡히니까 네. 나머지 물량 가지고 우리가 이게 매매를 해야 돼요. 서울에 약 한 50만 가구 정도가 등록을 했고요. 경기도가 52만 가구 정도 됩니다. 지금 한문도 교수대로 말대로 물건이 나온다 하더라도 너무 대기 수요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을 구입하기 어려워지다 보니까 청약률이 몇백 대 1 가는 이유가 당연한 겁니다. 청약 통장 가입자가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한국감정원 통계를 보면은 서울이 600만 명이 넘어섰습니다. 그중에 330만 명이 1순위입니다. 이게 분양권 가격도 올라가고 매매 가격도 올라가는 거예요. 순위가 의미가 없네요. 네, 의미가 없습니다, 이게. 거기에 이제 이렇게 양도세, 중과세나 다주택자들을 집을 내놓게 한다는 그 물량이 얼마 안 되는 거예요. 나와도 의미가 없어요, 이 시장에서. 네네. 160만 가구가 7천만 가구가 묶여 있으니까 이게 풀리는 시점이 문제입니다. 이게 5년 정도 되면 풀리잖아요. 4년, 5년, 4년, 그렇죠. 8년이니까. 그게 네. 2023년도쯤 되면 일자 2018년, 19년 나올 텐데 이 당시가 이 3기 신도시 입주 물량이 시작하는 시기입니다. 그렇죠. 들어갈 때. 네, 그리고 한참 들어갈 2025년도, 6년도, 7년도에 8년짜리가 나옵니다. 4년, 8년짜리가 나오면 1년 내에 매각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4년, 8년이 없어지고 10년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대부분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베이모 세대가 많기 때문에 50대, 60대가 많기 때문에 10년짜리 임대 놓기는 부담을 쏠 수 있어요. 또 그때는 세제 혜택이 없습니다. 그때는 물량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은 매매 시장이 정상화되지 않으면 전월세 시장은 정상화될 수가 없어요. 이 같이 맞물려 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종부세가 이렇게 이제 중과세 되면서 내년엔 더 중과세 될 텐데 어떤 사람이 이걸 내놓을까? 1가구 2주택, 3주택자 중에서 소득이 없는 사람은 내놓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세금이 100만 원, 200만 원 나오는 것보다 집값이 1억씩 뛴다면
감당할 수가 있어요. 그럼요. 그리고 만약에 반전세나 월세라면 그걸 다시 올려서 저축해서 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쉽게 매물이 나오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단지 증여가 지금 상당히 많이 늘고 있지만은 증여는 세율을 정부가 20% 올렸습니다.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까 우리 두성기 박사 말씀대로 이게 재테크가 돼버린 거예요. 2년 거주 조건만 있는데 채우면 팔 수가 있는데 일가구 1주택의 조건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 비과세가 됩니다. 이게. 네. 그래서 정부가 정책을 실기한 거 아닌가. 그래서 이 종부세를 올리거나 재산세를 올리거나 보유세 올리는 것도 공시가 현실화를 시장을 좀 넓게 보고 했어야 되는데 너무 시야가 좁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교수님 어떠세요? 정부의 의도대로 좀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십니까? 아니, 교수님 말씀도 전체 흐름에서 보면 맥락에서 맞습니다. 맞고 항상 부동산은 이제 장기적 제재하다 그렇죠. 보니까 좀 예. 미스매치가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거는 하나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뭐냐면 거래량이 감소하는 그 속도가 5월, 6월에 아시겠지만 뭐 17,000건 많은 서울 아파트죠. 예, 예. 그 급증했다가 그 전에 한 6, 7천 건이었어요. 뭐 8천 건 이러다가 그러니까 평소에 보통 한 5천 건, 6천 건은 유지가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이후로 8.4 대책 이후로 법안 통과되고 나서 임대차법 이후로 과도기 겪으면서 매매 거래량이 좀 급감을 했죠. 그 다음 달에 10,000건에서 갑자기 7,000건, 그 다음 달에 4,000건, 또 그 다음에 3,000건. 지금 11월 어제부로 제가 확인하니까 982건이니까 신고하는 기간하면 한 요번에도 한 2,500건에서 3,000건 나올 것 같아요. 네. 그러면 IMF나 글로벌 금융위 때가 1,500, 2,000건이거든요. 그러면 매매가 지금 이 매매 중에 아까 두 박사님도 말씀 주셨지만 증여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 3,000건, 4,000건이. 그리고 영끌도 포함되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숫자가 서울 아파트의 매매 거래 숫자가 계속 절벽 수준에서 조금 이제 보충해가지고 2, 3천 건대가 유지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시장에서는 지금 가격에 대해서 임계점에 왔다고 판단할 수도 있잖아요. 분명히. 거래량이 정상적으로 하면 4, 5천 건이 돼야 정상적인 시장에서 시장이 유지되고 있다가 어떤 뭐 자본 축적 때문에 부동산이 다시 상승하는 어떤 경제 이론이 맞는데 지금의 시장은 뭐 코로나도 겹치고 여러 가지가 겹쳐서 혼돈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것은 혼돈스러움에도 부동산 가격이 올랐거든요. 그동안. 근데 지금 이제 거래량이 좀 줄고 있어요. 그리고 호가가 매매가 신고가 보도가 많이 나오던 전반기 가을보다는 네. 지금은 이제 매매 신고가는 좀 양이 줄고 전세 신고가가 지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전세 거래량도 물론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거래량이 대폭 축소했지만 제가 볼 때는 한두 달 정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세 거래량도 만약에 현재 상태에서 더 계속 줄어간다고 가정하고 매매 거래량이 계속 살아나지 못한다라면 1월, 2월까지요. 그러면 이제는 가격 임계점에 왔다고 봐야 되고 가격 시장 균형으로 지금 가는 거래량이 줄어드는 말씀을 듣고 좀 네네. 듣겠습니다. 그런 조짐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우리가 시장을 봐야 되는 그 판단해야 되는 어떤 측면도 있다고 한 1, 2월까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그렇죠. 같다. 한쪽 면만 보면 안 되고 네네. 지금 말씀 주신 한국은행 그 전망 지수가 한 가지 말씀드릴 게 5월 달에 96이었습니다. 네네네. 근데 5월 달에 96이라는 건 앞으로 집값이 안 오를 거라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올랐잖아요. 6월 초에 급격하게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심리하고 되게 연동이 돼 심리하고 있죠. 직결되는데 네네. 그런 지수들이 나타나는 것은 꼭 한두 달, 세네 달 뒤에 효과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미리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같이 보셔야지 한쪽만 보다 보면 이제 자칫 이제 오류에 빠질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시청자분들한테 꼭 말씀드리십니다. 거래량이 급감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좀 체크할 필요가 있다. 가격에 대해서 신고가가 예전보다 좀 덜 나오고 있다. 그리고 앞으로 사전 분양이 나올 것 그런 것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좀 시장을 판단해서 매도자는 매도에 대한 타임에 대해서 좀 판단하시고 네. 매수자도 마찬가지죠. 그걸 보고 판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공 교수님 아까 말씀하시려는 거. 거래량 자체가 그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습니다. 그렇겠죠. 일적이지 않은데 지금 이제 한번더 일조를 얘기하니까 지금이 비수기철입니다. 이사가는 철이 따로 있어요. 매매는 철이 따로 있고. 그렇죠. 근데 이제 비수기철에는 분명히 좀 거래 건수가 줄입니다. 그래서 그런 영향이지 물건이 안 나오고 때문에 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한국은행 이 주택가격 전망 네네. 지수가 당장에 내일 그 주택 가격이 오를 거냐 내릴 거냐 이것을 그런 묻는 게 질문은 아니고 아니죠. 1년 장기적인, 뒤에 네. 앞으로 주택 시장의 가격이 오를 것이냐 여부를 묻는 한국은행의 사실 공정하고 또 객관적인 어떤 자료이기 때문에 많은 시장에서는 내년의 경우에 있어서 굉장히 시장 상황을 암울하게 보고 있다. 내년 아무래도 공급도 줄 그렇죠. 예정이고 예. 이런 예, 그런 것들을 부분들이 아마 반영돼 반영이 있는 돼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맞습니다. 드는데요. 사실 뭐 규제도 많고 최근에 집
왜 안 샀을까라고 후회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영끌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정말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있는 돈 없는 돈 다 모아서 집 사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근데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가운데 한 38.5% 정도, 한 40% 좀 안 되는 정도는 30대라고 합니다. 왜 30대가 이렇게 집을 사려고 했을까? 뭐 일종의 패닉 바잉 현상도 섞여 있을 거고 30대가 굉장히 청약에 취약한 계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무주택 기간도 짧고 자녀도 요즘에 많이 안 낳고 그리고 청약 통장 기간도 짧고 그래서 대부분 40대는 넘어야지 이제 청약에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는데 30대는 이 계층에서 아예 멀어져 있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집을 사는데 이제 혈안이 된 이제라도 사야겠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닌가. 네. 이러면 또 다시 이제 또 집값 상승으로 이어지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이 되거든요. 30대가 제일 이제 불안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30대가 사실은 주택을 마련하려고 하더라도 주택 가격이 너무 올라서 주택 구입 능력은 상대적으로 많이 떨어지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 아파트의 매수 비중이 저렇게 높다는 것은 30대가 가장 위기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30대의 경우에 있어서는 또 은행이나 금융권으로의 대출 부분에 대해서도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말 영끌이라는 단어가 나올 정도로 다 대출을 다 받으려고 하는 상황인데요. 더 안타까운 거는 이 30대가 우리나라의 앞으로 미래를 짊어질 젊은 세대의 가장 주축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30대의 머릿속에는 지금 내 집 마련을 위한 온갖 생각들이 다 집중되어 있다는 점. 즉 그런 많은 에너지들이 나라와 앞으로 개인의 어떤 다른 부분에 있어서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 애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저분들의 인생 목표는 뭐냐? 단 하나입니다. 내 집 마련입니다. 내 집 마련이다 보니까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부가 최근에 와서 전체 대책을 우리가 이제 11월 19일 날 내놓으면서 저 임대주택에 대해서 굉장히 찬사를 끝없이 지금 퍼붓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30대의 경우에 있어서 서울의 매수에 저런 정도의 비중이 올라가고 있는 점이 나타나는 말은 뭐냐면 지금 30대나 젊은 세대들이 원하는 것은 임대주택이 아닙니다. 내 집 마련입니다. 그러니까요. 내 집 마련이라는 그런 측면에서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과 젊은 세대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에 상당히 괴리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기 신도시를 가지고 정부가 굉장히 젊은 세대들이나 지금 무주택자들에게 지금 내 집 마련의 기회가 곧 올 거니까 기대를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 3기 신도시에 얼마 전에 정부가 이야기했죠. 그중에 한 30%가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됩니다. 예. 내 집 마련이 아닌 임대주택으로 공급이 되는데요.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 20%를 더 추가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 임대를 것으로 알고 늘리겠다는 있습니다.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3기 신도시의 절반 가까이는 임대주택으로 공급될 거기 때문에 그것을 분양받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많은 젊은 세대들에게는 또 다른 의미에서 문이 우선 좁아지는 거겠죠. 그렇죠. 분양에 그런 대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정말 좀 정부는 정부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내놓는 것들이지만 네. 젊은 30대는 지금 선택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와 있다고 볼 수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사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문자를 좀 주신 게 앞서 저희가 종합부동산세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시세인지 공시 가격이 이제 기준이 좀 헷갈리신다고 문자를 주셨는데 종부세는 이제 공시가격입니다. 주택과 토지를 합산해서 공시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이제 시점은 이제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합니다. 그리고 특정 기준이라는 게 앞서 말씀드린 공시가격 합산액이 6억 그리고 1가구 1주택자는 9억 원이라는 기준을 만족해야 종부세 대상이 된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30대 집 구하기 참 힘듭니다. 왜 내가 3, 4년 전에 안 했을까라는 후회를 하신 분들도 꽤 많거든요. 결정적인 것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안감 그렇죠. 때문에. 또 산 사람들은 이게 자기가 소득보다 훨씬 많이 그 소득이 생기잖아요. 자본이득이. 오르니까요. 네. 그것 때문에 첫 번째 이제 주택을 매수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원하는 지역에 주택이 없는 거예요. 정부가 원하는 지역, 이거 소유자가 원하는 지역은 3기 신도시나 수도권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빚을 내서도 집을 사는 거죠. 사실은 그 정부가 그 신혼부부 희망주택을 25만 호 정도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 결혼한 지 7년까지는 분양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기다리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청약 시장에서는 배제돼서 그 신혼부부끼리 경쟁하는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청약받기 어렵다고 본 거예요. 한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30대가 이렇게까지 하는 게 근데 좀 30대가 이럴 수밖에 네. 할 수 없는 이유는 뭐 당연히 있죠. 왜냐하면 청약 점수 안 되니까 정부가 모든 대책 내놓는 데서 좀 소외됐지 않습니까? 사각지대에 있는 거예요. 사각지대에 계시다 보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 선호하는 건 정해져 있고 신혼부부도 연도가 정해져서 거기에 빈 부분들이 좀 많아요. 그분들이 갈 데가 없는 거예요. 30, 40대나 뭐 30대 후반 된 분들이 정말 이도 갈 안 데가 되고 저도 안 되는 거네요. 갈 데가 아무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제 지인 중에 한 분도 지금 아니면 살 데가 없겠다라고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정부에서도 제가 볼 땐 청약 어떤 기준에서 이런 사각지대 부분도 어떤 비중을 좀 계산을 해가지고 다시 한번 조정하면 조금 좀 국민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30, 40대한테 좀 희망을 좀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실 뭐 20, 30대가 그 집이 아니더라도 상당히 지금 불안한 위치에 놓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코로나19와 각종 경제 위기 속에서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데 특히 뭐 이런 청약 시장에서의 소외 현상을 지금 한 교수님 말씀대로 좀 정책적인 보완을 통해서라도 뒷받침해주면 조금 더 이런 패닉 바이 현상이 좀 줄어들면서 또 부동산 시장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권대중 교수, 주성규 선임연구위원, 한문도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